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용품과 음식, 그리고 물을 생각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익숙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무턱대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마주하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게만 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구나 하는 안도와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 PVC 바닥 매트나 살충제, 방향제를 자주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런 제품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유용하지만 사용법을 잘못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PVC 바닥 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 제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PVC 매트는 부스러져서 작은 조각들이 아이 손에 묻거나 공기 중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입자들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죠? 살충제나 방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들이마시면 두통이나 눈 따가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사용하면 밤새 그 성분을 계속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정분자님의 실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3세이신 그분은 손주가 매트 위에서 기어다니며 기침을 자주 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이 계속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손주가 주로 노는 곳에 깔려있던 PVC 매트가 3년째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매트 모서리 부분이 부스러지기 시작했고 손주가 그 위에서 놀 때마다 작은 입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즉시 오래된 매트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새 매트를 구입할 때도 더 안전한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트를 교체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준 지 일주일 만에 손주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기침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오래된 매트가 문제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나상우님의 경험도 있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모기약을 뿌리고 바로 잠들곤 했습니다. 여름철이면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기 쉬우니까 자기 전에 방 안 곳곳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두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거나 더위 때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살충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살충제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15분 정도 환기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킨 다음에 창문을 닫고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지 며칠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름철에 살충제를 사용하지만 반드시 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잠들고 계십니다. 이처럼 문제는 제품 자체보다는 사용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환기와 주기적인 교체만 제대로 지켜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팁은 간단합니다. PVC 매트는 1년에서 2년마다 교체하시고 특히 모서리가 부스러지기 시작하면 즉시 바꾸세요. 방향제나 살충제는 꼭 환기를 한 후에 사용하시고 특히 잠들기 전에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만 지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가구나 새 집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가구를 들이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새 것 특유의 냄새가 나죠. 처음에는 새 제품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냄새의 정체를 알면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이 냄새는 바로 휘발성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가구나 건축 자재에서 조금씩 공기 중으로 나오는 화학 성분들이 냄새의 원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때로는 몇 달씩 오래 남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들을 오래 들이마시면 눈이 따갑거나 기침이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미옥님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6세이신 그분은 낡은 집을 리모델링한 후 새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 것이라서 기분이 좋았는데 며칠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자꾸 따갑고 기침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사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하고 눈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면 점점 더 불편해졌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인터넷에서 새집 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방을 강하게 틀어서 화학물질이 더 많이 나오게 한 다음 창문을 활짝 열어서 그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난방을 평소보다 높은 온도로 1시간 정도 틀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창문을 활짝 열고 30분간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2번씩 반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계속하니까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불쾌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 후에는 눈 따가움과 기침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끔씩 베이크아웃을 하시면서 집안 공기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도윤님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70세이신 그분은 드라이클리닝한 양복을 비닐 포장재 옷장에 보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옷장을 열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 옷을 입고 나면 두통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비닐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즉시 모든 드라이클리닝 옷의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에서 반나절 동안 바람을 쐰 후에 옷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후부터는 두통 증상이 사라졌고 옷장에서도 더 이상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휘발성 물질은 초기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해결책은 베이크아웃, 즉 난방을 돌린 뒤 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물질이 더 빨리 나오므로 그때 환기를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은 2가지입니다. 새 가구를 들이거나 새 집에 입주할 때는 난방을 1시간 정도 틀어둔 후 모든 창문을 열고 20분에서 30분 동안 환기하세요. 드라이클리닝한 옷은 반드시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에서 환기한 뒤 보관하세요.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엌에서 자주 쓰는 반찬통, 랩, 냄비, 프라이팬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매일 음식과 직접 닿는 것들이라 안전해 보이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흠집이 생기거나 변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윤정아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65세이신 그분은 전략 정신이 투철하셔서 플라스틱 반찬통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던 반찬통 몇 개는 5년 넘게 쓰고 계셨는데 겉면에 세세한 흠집들이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평소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를 자주 이용하셨는데 이 긁힌 반찬통들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평소 식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과감하게 오래된 반찬통들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랩을 씌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것도 멈추셨습니다. 대신 유리 그릇에 옮겨 담거나 랩을 제거한 후에 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쓰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소화도 훨씬 편해졌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시지만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계십니다. 박세원님의 경우는 스테인리스 냄비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72세이신 그분은 새로 산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고 느끼셨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했을 때 금속 맛 같은 것이 느껴져서 불편하셨습니다. 또한 냄비 바닥에 작은 붉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찌꺼기인 줄 알고 더 세게 문질러 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점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스테인리스의 초기 연마제 잔여물과 부식이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새 스테인리스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연마제나 기타 화학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처음 사용 전에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분은 식초물을 끓여서 냄비 전체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붉은 점이 생긴 부분은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판단하여 과감히 교체하기로 하셨습니다. 새 냄비를 제대로 전처리한 후 사용하니까 이상한 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음식 맛도 한결 깔끔해졌고 국물 요리할 때도 더 이상 금속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 용기든 금속 용기든 올바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은 오래 쓸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랩은 가열할 때 화학물질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초기 연마제를 제대로 제거해야 하고 부식이 시작되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코팅 프라이팬도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은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하시고 특히 흠집이 많이 생기면 더 빨리 바꾸세요. 스테인리스 새 제품은 식초물을 끓여서 세척한 후 사용하시고 랩은 전자레인지 가열 시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주의만으로도 주방을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교통과 조리 과정의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워시액을 자주 사용하실 텐데 혹시 워시액을 쓸 때 눈이 따갑거나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한 집에서 감자나 빵을 구울 때도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워시액에는 메탄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실명 위험이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대부분 에탄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사용하는 고체 연료 중에는 아직도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조리 과정에서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기태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9세이신 그분은 40년 넘게 운전을 해오신 베테랑 운전자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비 오는 날 워시액을 사용하면 눈이 따갑고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예민해진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다가 워시액을 쓸 때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워시액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분이 사용하던 워시액이 오래된 제품이었고 성분표를 확인해보니 메탄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워시액을 분사한 후에 바로 에어컨을 외기순환으로 틀어서 외부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에탄올 성분의 워시액으로 교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워시액을 분사한 후에는 잠시 동안 내기순환 모드로 바꿔서 외부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후부터는 눈시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워시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운전할 때의 불편함도 없어졌습니다. 서현심님의 경우는 조리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71세이신 그분은 손주들이 좋아하는 감자칩을 자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삭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높은 온도에서 오래 튀기거나 구우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자칩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자신만 그런 증상이 있어서 나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온 조리 시에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성분이 생긴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자나 곡물류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이런 성분이 많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조리 방법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200도 가까운 고온에서 바삭해질 때까지 구웠는데 이제는 180도 정도의 온도에서 짧게 구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색깔도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굽지 않고 연한 갈색 정도에서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바삭함이 조금 덜할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맛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자 본연의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자칩을 먹고 난 후의 속쓰림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워시액은 반드시 에탄올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잠시 내기순환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조리할 때는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말고 갈색으로 진해지기 전에 꺼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감자나 빵류를 굽거나 튀길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워시액은 반드시 에탄올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사용 후에는 잠시 내기순환 모드로 바꾸세요. 음식은 갈색으로 진해지기 전에 꺼내시고 180도 이하의 온도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바다에서 오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바다에서 오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수병이나 참치캔, 미역 같은 해조류는 모두 안전해 보이지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면 쌓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생수병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아림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66세이신 그분은 여름철에 생수를 대량으로 사서 베란다 창가에 보관하시곤 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 따뜻해지기도 하고 보관하기에도 편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그 생수들을 마시니까 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마시던 생수와 같은 브랜드인데도 쓴맛이 나고 플라스틱 냄새도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새로 산 생수와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사광선과 고온에 오래 노출된 플라스틱 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남은 생수들을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생수를 구입하면 바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생수를 계속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기도 하고 환경에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후로는 물맛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집에서는 정수기를 통해 정수한 물을 마시고 외출할 때는 텀블러를 챙기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택님의 경우는 참치캔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74세이신 그분은 참치캔을 자주 드시는 편이었는데 특히 국물까지 모두 드시곤 했습니다.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국물에도 영양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거나 다른 음식 때문인 줄 알았는데 패턴을 살펴보니 참치캔을 먹은 다음 날에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참치 같은 큰 바다 생선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이 축적되기 쉽고 특히 국물 부분에 더 많이 농축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캔 자체에서도 미세한 성분들이 우러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치캔을 먹을 때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참치캔 섭취 빈도도 일주일에 2-3번에서 주 1회 정도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작은 바다 생선이나 다른 단백질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꾼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 더부룩함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소화도 훨씬 편해졌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생수병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쉽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세탁할 때 떨어지는 미세 섬유도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다시 우리의 밥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치캔이나 해조류 같은 바다 음식은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섭취 빈도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외출할 때는 텀블러를 챙기시고 집에서는 정수한 물을 마시세요. 생수를 구입하시더라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빨리 소비하세요. 생선국이나 미역국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큰 바다 생선보다는 작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내용들을 되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모두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물건들과 음식들이지만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 위험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출을 줄이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기를 조금 더 자주 하고 오래된 용기들을 적절한 때에 교체하고 조리 온도를 조금 낮추고 텀블러를 챙기는 것 같은 작은 선택들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런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익숙한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